어디 종북 세력 숨겨놓은 아들 없을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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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청와대 직원이 개인적 일탈을 했다네요. 하긴 옷 고르는 거밖에 하는 일이 없을 테니 지루할 만 하겠네요. 청와대도 개인적 일탈, 국정원도 개인적 일탈, 공주님도 개인적 일탈. 그냥 우리나라를 일탈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언어장애자가 대통령이 되니 청와대 사람들도 언어장애가 생겼나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하루가 똑같으신가요? 지루하고 우울하셨나요? 잠시만요. 우리도 개인적 일탈하고 가실게요. 신도림여관에서 스트립쇼를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아니죠. 바로 주말엔 시청에서 촛불 집회를 라디오 반민특위 깃발에 모여 박근혜 퇴진 함께 크게 외쳐봐.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유후. 생각만 해도 멋진 개인적 일탈이죠. 국민에게서 철도도, 의료도, 복지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자유도 일탈시키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탈에는 일탈!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개인적 일탈 해봐요. 에치! 에치! 그럼 감기 조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은 눈이 막 폭폭 쌓여가지고, 난 눈이 쌓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첫 방송을 할 때 눈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새해 첫날이었는데 거의, 이제 설 지나자마자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오프닝에서 막, 뭐 눈이 내린다. 첫사랑이 생각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예, 기억이 나네요. 네, 라디오 반민특위 광고 드릴게요.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드릴 광고는 12월 역사기행이에요. 근데 역사기행을 이번에는 1박 2일로 송년회 겸 해서 갑니다. 굉장히 알차게. 그래서 12월 21일 청태산으로 가고요. 예, 박한용 선생님과 우리의 또 브레인 진언니의 알찬 강연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레크레이션 및 음주 가무 간식이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12일 내일이죠? 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의 광고 되겠네요. 주권 방식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개소식을 해요. 개소식을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다 끝난 다음에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주권방송으로 그냥 소정의 선물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되돌려 보내진 않겠죠? 그럼요. 주권방송.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짤 없어요. 형편이 잘못 왔다 그래도 벌써 먹어치울 거 없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우리 그 라디오 반민특위 저격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름 되게 라반트 카페랑 되게 잘 어울리죠. 네네. 저격수님께서 감자를 산더미처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다 이제 감자를 다 이고지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격수님. 항상 감사해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어요.
뭔가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 항상 이제 방송을 보시면 후기도 올려주시고 또 라디오 밤민트 정기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키다리 아저씨가 아닐까. 만났는데 막 키 160이신 거 아닐까. 메롱. 어디선가 저격을 진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월 19일까지요. 국민 시국회의에서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2월 19일까지 시국회의 홈페이지 anti-nis.net으로 들어가면 신청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국민 공소장을 써서 국민 특검 우리 이제 대선 개입에 관련해서 해서 민변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100명이 넘게 신청을 했다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가 광고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에 나오시면 그 윤민석 씨 노래가 담겨 있는 경문도 담겨 있어요. CD를 팔고 있어요. CD가 한 장에 10,000원이거든요. 친절하게 제가 이제 원가를 계산해 드리면 한 장 제작하는 비용이 1,000원 정도 들고요. 제작 비용이. 그리고 2,000원은 이제 윤민석 씨께 가고요. 저작권이죠. 이제 7,000원은 촛불 집회 후원이 돼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좋은 취지죠. 그래서 구입하시고 싶으면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나 010-8468-4665 박종식 씨예요. 네, 이분께 연락드리면 CD를 구입하실 수 있어요. 010-8468-4665. 제가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숨겨진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윤민석 씨가 굉장히 이제 저 때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뭐 8, 90년대부터 민중가요나 이런 거 되게 작곡하시는 데 되게 천재적인 전대업 진군가도 이분이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문도 만드셨죠. 네, 경문도 만드셨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뭐 Fucking USA 뭐 그 외에 이분이 자기가 발표하지 않은 노래 예를 들면 뭐 386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나갈 때 선거곡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데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장비와 자기 아는 가수들 이렇게 해서 녹음도 막 다 무료로 해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 추모래 촛불 기념 앨범을 팔고 저희가 1,000장을 팔았어요. 1,000장을 팔아가지고 유민석 씨에게 저작권료를 100만 원 정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평생 이렇게 해서 자기 저작권을 받아본 적 없으시다고 그러셨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반성할 사람들 네. 많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노동자 농민분들은 없어서 못 주시는 거지만 사실 자기 어려울 때는 찾아서 유민석 씨께 곡 받아 쓰고 그런 입싹 닦는 그러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의리를 지키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구입해 약 주시면 2,000장 좋을 것 정도 같아요. 남았다는 네.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불티나게 팔릴 줄 알았는데 요즘 3분의 CD를 1밖에 잘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네, 이런 거는 그냥 기념으로 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식민지 시대의 노동 현실, 노동 운동. 사실 최근에 누굽니까?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이 왜 국회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노동 3권 맨날 주장하고 그리고 파업하고 단체 교섭권 주장하고 이럴 텐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국회 사무총장한테 물어봐서 정말 깜짝 놀란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설마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보장받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안달복달을 한 그리고 국회에서부터도 그것이 지켜질까봐 한다는 현실이 정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사진 떴잖아요. 네네. 네. 자기 그 선거 때 네. 엎드려 절하는 거. 그러고 나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아주머니들한테 인사받는 장면이 동시에 떴었어요. 우리 사람들 네티즌들 천재예요. 내가 볼 때. 그런 사진은 어떻게 다 찾아낼까? 그러니까 뭐 입조심 해야 되는데 그 진짜 은연중에 진짜 진심이 드러난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향유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가진 자들 1%만이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그냥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진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실언으로 한 것도 아니야. 그거 되게 공식적인 질문으로 한 거잖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행태를 보면 그 멀쩡한 사람들도 막 생각엔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진짜로 시대를 거스르는 건 할 수 없지만 생각을 거스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유신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모두가 완벽하게 빙의돼 있어요. 네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심재철은 뭐야? 나 요즘 그 비례대표한테 함량 미달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참 함량 미달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사람은 유명하잖아. 80년 민주화의 봄 때 서울역에 회귀한 후에 5.17 구테타 일어나고 5.18 항쟁이 일어났던 이 장본인 포갑 진출을 만들도록 했던 사람인 거잖아. 근데 서울역 회군이라고 유명한.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야당에서 뭐 매우 바람직한 거죠. 부정선거 지금 1년 만에 부정선거에 불복하는 발언들, 뭐 대선 불복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불복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랑 해서 국회의원들이 대학교 총학생회장 수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학생회장 아니었나? 사실 저는 대학교 총학생회장 수준 되는 국회의원 거의 못 봤어요. 아니 나는 대학교 총학생회장 수준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만 차지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아니야. 대학생들 지금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자기 때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회군하던 그 총학생회장. 자, 그래서 도대체 이 그 피 맺힌 절규는 우리가 뭐 80년대, 87년 노조 깃발을 올리고 90년대 뭐 노동법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것에 맞선 투쟁을 해가면서만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의 노동운동, 특히 일제시대 때의 노동운동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철도 말고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눈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어렵게 기차표를 끊어서 왔어요. 사실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정말 시간만 허락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그래도 올라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노조가 파업을 하지만 별 영향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파업을 하는 와중에도 거의 지장받지 않고 대체 인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철도는 순조롭게 운행이 됐고 뭐 몇만의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했다라는 그 개 같은 통계 있잖아요. 파업에 힘을 빼는 그 통계에 내가 머릿수 하나라도 채워주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진짜 그 탈 것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타고 올라오면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런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근데 좀 불편해도 그죠? 좀 불편한 것, 좀 미안한 것 이게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멈춰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조금 불편함이 낫지 나중에 완전 불편함보다는 그죠? 지금을 감수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너무 지지하고 싶었고 그러한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이분들의 절박한 심정이 또한 이제 그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식민지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노동자들도 똑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또 그 시대를 살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뜻깊게 여겨져요. 네. 사실은 철도 민영화를
아주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박근혜 캠프입니다. 네. 그렇죠. 대선 기간에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등을 민영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자, 뭐 지금 공약은 뭐 거의 다 뒤집고 있으니까 공약이 공약됐죠. 네. 대선 과정도 뒤집었고요. 대선 결과도 뒤집었고 공약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일탈하고 국민에게는 행복과 민주주의를 일탈시키고 그러니까. 자, 한번 볼까요? 예. 일제시대 이 노동운동,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이라는 건 노동에 이 반대되는, 노동자에 반대되는 대척점은 자본가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운동,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면 사실 이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서구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그 규정대로 붙자라면 이런 이 노동자들의 처지와 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투쟁을 통한 것과 이게 정당 활동을 이 노동운동의 범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걸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노동운동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실제 성격상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자본에 맞선 투쟁이 반제적 성격을 띠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국의 18세기 이제 자본주의적 맹아적 형태들이 출현했고 자본주의가 발달할 그 시점에 이 서구 열강들의 폭격을 맞았죠. 그래서 개항을 통해서 이 외국 자본, 제국의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실제 이 노동자들의 투쟁들은 반제적 성격을 민족적 성격을 띠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제국주의적인 예.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도 노동자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비하한 어휘로 느끼잖아요. 그래갖고 네. 교수가 무슨 노동자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노동자라는 이름도 제대로 규정해주지 않고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한때 불리기도 했죠. 그죠. 네. 아 지금 달력도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실 대부분이 다 노동자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예. 인구의 80% 이상이 노동자고. 네. 예. 근데 사실은 1%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노동자예요. 어떤 형태의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교수 노조가 웬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 교직원들도 다 노동해서 자기가 일하면서 먹고 사는 외국에는 분들이거든요. 군대 노조도 있고요. 소방관 경찰 노조. 노조도 있고 경찰 노조도 있고 심지어 판사 노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자기들이 그걸 노동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기형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전 노동자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이고 나에게 월급을 달라. 그러니까 조선에서의 노동자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지난번 동학극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예, 농민 부분 우리 쌀 관련해서 막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 노동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굉장히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라는 기본 맥락에서 나와 버리잖아요. 예. 왜냐면 굉장히 그것이 한국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학 같은 경우에도 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척양척외. 보국 안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역시 노동운동 역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노동자들이란 정말 빈농들이 이 시대적 이런 거에서 그 공장이나 이런 데로 흘러 들어온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빈농, 소장농. 공장 노동자가 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네. 좀 걸리죠. 네. 근데 실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 동학 농민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들어온 거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조선의 갖가지 이제 이권들이 빼앗기기 시작한 거고 네네. 이때 이 외국의 자본
이 아까 말했던 제국주의 자본이죠. 네. 왜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으니까 철도 부설이나 부두 하역, 광산 채굴, 벌목 등을 그 외국의 자본 외자죠. 들어오면서 여기 고용된 조선의 당시는 농민들이었잖아요. 네. 이 농민들이 토지를 일구어서 살 수가 없던 그래서 빈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네네. 이런 빈민들이 많아지면서 당시 이들의 숫자가 이 1910년대 1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거의 좀 일용직 노동자 반노 반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표현의 전문 용어로 보면 네. 그러니까 완전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렇게 농사도 짓다가 농사가 질 일이 없으면 농한기에 예, 노동자가 됐다가 이런 반농의 형태의 노동 네. 을 지금도 만들면서 그런 형태로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예. 농촌에 가면 여전하죠. 농한기에는 또 그 일용직 노동을 하고 음. 있어요. 건설 노동을 하고 예. 있어요. 도시에도 많죠, 뭐. 예. 그리고 도시에도 주말마다 제 주변에 봐도 활동비를 벌기 위해서 혹은 인형 탈을 쓰고. 이런 일용직 노동을 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월급 개념이 생긴 거는 2010년도 좀 더 지나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수탈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항의 운동이 이 노동 운동의 또 시작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1910년대 통계를 보니까 10년대 17년까지는 한 해 7~8건이 안 됐었대요. 노동 운동이. 근데 18년에는 50건. 그때 참가 인원도 4,500명에 달하고 그러다가 3.1 운동이 있었던 1910년에는 84건, 예, 84건에 8,5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운동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형태고 규모도 커져가는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이제 어목하기로 말하자면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제일 어목한 시절이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동운동이 굉장히 꽤 빠른 속도로 있잖아요. 예. 조직적인 면모를 갖춰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빡세게 투쟁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막 탄압이 거세면 전부 다 웅크러들 거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굉장히 그 지배하는 사람들의 바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20년대에 들어서면 그 지역별로 직종별로 이제 동맹 파업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통계를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20년대 노동쟁이를 보면 21년부터 36건에서 25년은 55건, 29년은 102건에 이르렀고 참가자들도 1921년에는 3,400명에서 25년에는 5,700여 명, 그리고 29년에는 8,2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네. 교과서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그런 걸 배우지 못했는데 일제시대 그러면 이제 막 되게 좀 유명한 그런 좀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까 20년대 지역별이고 그 직업별로 이제 투쟁이 벌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0년대 대표적인 투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흥 노동자 총파업 27년에 있었던 그리고 29년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 원산 총파. 예, 그래서 원산 총파업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원산 총파업은 규모나 지속성이나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에 있어서 세계 운동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만큼 이렇게 이런 거 막 교과서에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원산 폭격만 주로 들어보지 원산 총파업은 잘 예.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 1920년대가 딱 그때 아니에요. 그 소설 운수 좋은 날 인력과 설렁탕 못 먹어서 굶어 막 죽고 엄청 이제 진짜 가난했던 수탈이 그 막 엄청 심하고. 그 원산이라는 곳도 개항구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들이 일본과의 투쟁에서 더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건도 있었죠. 보면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대우가 어떠했었는가 했을 땐 민족적 멸시와 차별 대우가
엄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이 원산 총파업 때 고다 마라는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끊임없이 구타를 했다고요. 뻑하면 구타를 했던 거죠. 이거에 이 사람의 해임을 포함한 5가지 요구를 가지고 총파업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원산 총파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당시 이 보면 이 원상 총파업 같은 경우는 이 물론 끝은 완전한 투쟁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좀 볼까요? 근데 완강 아까 지속성이나 규모에 있어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보니까 그냥 80여일간의 투쟁들을 벌였더라고요. 네. 보면 당시에 이때 5가지 요구를 가지고 파업에 돌입했던 이 120명의 노동자들이 이 소식을 접한 원산 노련의 산업조합원들이 파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사하고 교섭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섭이 성공했죠. 이런데 나중에 노동자. 회사 측이 똑같아요. 지금의 회사 측이 노동자들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가에 네, 완전 동일하게 똑같죠. 나오죠. 맞아요. 주요 임무를 검거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모집해. 왜 파업을 하게 되면 일할 사람은 없으니까 대체 인력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집해서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가 노조를 이제 결성을 했으니까 이제 막 도와주는 사람 언론도 있고 뭐 시민들도 있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밖에 외부 노동자- 세력. 예. 네. 또 여기서도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우리는 우리 직공들만 하고만 얘기하겠다. 삼재 개입 금지 원칙인데 그걸 교묘하게 써먹은 거죠 요즘. 그래서 20여일 동안 회사 측으로부터 투쟁 속에서 그런 투쟁의 성과를 만들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회사 측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하고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동맹 파업들이 벌어지는 거죠. 단순히 한 지역의 투쟁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지역에 있던 모든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들어가면서 투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상모력이나 흑색선전, 뭐 지금의 종북 빨갱이들이 맞습니다. 배후에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쟁을 와해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네. 분열 공작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간 거고.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핵심들은 검거하고 탄압하고 나머지 대중들은 분열시키고. 근데 이런 군대까지 동원됐다고 저는 예. 들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그 노조에 선전대를 보내서 이 투쟁의 의의와 또 왜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지지들을 이끌어냈고 이게 좀 세계적으로 또한 지지 지원 운동으로 나왔다고 해요. 네. 참 아주 기본이네요. 음. 기본 틀이 이때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 때 예. 노동운동 여기서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기본적으로의 경제적 투쟁이었지만 결국은 이 투쟁을 어떻게 했냐. 결국 맞닥뜨린 건 식민지 지배 구조와 맞닥뜨린 거죠. 경찰과 군대. 그러면서 제국주의와 싸우지 않고서는 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원산 총파업의 교훈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경찰과 군대도 다녔지만 그 당시에 폭력배들을 다 모아서 또 이 노동자들을 구사대죠. 구사대. 예, 때리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은 용역. 예, 주먹으로 때리고 뭐 세파이프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체인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거의 인간 사냥의 노동자 사냥이죠. 네. 거의. 거기 이제 분열 공작에서는 어용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획책하는 작업들도 있었던 거죠. 네. 음. 80일간의 사실 투쟁이었고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던 이게 사실 엄청나게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좀 더 이름이 있고 이런 조선이 아니라 이런 거였으면은 저는 정말 이게 세계사 책 안에 당연히 나올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계사에서 유명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혁명과 항쟁과 이런 것들에 프렌치 레볼루션. 그게 굉장히 길들여져 있지만 우리 땅에서 일어났던 이 필사적인 저항과 어떤 그 역사의 진보를 향한 어떤 그 몸부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하고 있지 못하죠. 이건 오히려 덮거나 그죠? 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이 이제 투쟁이 결국은 뭐 실패로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가름을 좀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사실 프랑스 혁명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건 결국 이 역사의 큰 곳에서 보면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 당시에 뭐를 쟁취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감동적인 일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이 파업을 하는데 파업을 하면 이게 사실 배가 고파서 파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제가 아까 이제 운수 좋은 날 얘기를 했지만 이때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을 때예요.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래서 귤 껍질을 막 허겁지겁 먹고 죽는 이런 모습들이 소설 속에 타 나오는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던 이 노동자들이 들었던 구호 중에 한 잔의 술, 한 개피의 담배, 한 푼의 낭비도 반동이다. 지금 하면 반동이란 말은 종북 세력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동은 뭐 국어로 쓰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월급 있잖아요. 월급들을 모아가지고 투쟁 자금으로 노동자들이 다 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가 뭐 3일 이상 굶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다. 이 원산 환경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단결을 했고 희생을 하면서 이제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럴 때 사실 경제인들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임금은 삭감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돈을 모아다가 일본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전시체제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서는 더 심해지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비행기사라고 돈 턱턱 내놓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노동자들은 또 더 필사적으로 싸웠죠. 그러니까 이 투쟁이 아까 이제 끝마무리가 워낙 요구했던 그 투쟁을 다 쟁취하지 못하고 이 여기 어용노조를 만들어. 왜냐하면 지도부가 다 검거된 상황에선 새로운 지도부를 세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노동 운동에 있어서 투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개량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굴복함으로써 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건데 80여일간의 완강한 투쟁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그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대단히 튼튼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그 존경을 또한 한 몸에 받고 또 이들이 그냥 존경만 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교양사업과 의식사업 그리고 생활복지사업들을 펼쳐냄으로써 그 대중운동으로서 한 지역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의 투쟁이 원산 총파업 투쟁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투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지도부가 존경을 신망이 높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투쟁에서 지도부가 관건이. 이런 구호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부가라는 사람들이 뭐 적당히 타협이나 하고 자기네들은 막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디 나가서 발언이나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보면 1930년대를 전후로 해서 경제적 운동으로서의 노동 운동을 보면 요구 조건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1930년 전까지는 임금 인상 투쟁이 있었어요. 경제적 요구로서. 근데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의 노동자들의 경제적 투쟁의 요구에는 임금 인하 반대 투쟁을 요구 사항으로 제출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물론 그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으로서 아까 말했던 반제적 성격은 기본으로 함께 같이 갔던 거죠. 요구 사항이 틀렸던 원인들 한번 보면 바로 세계 대공황이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세계 대공황에서 이 타격을 받은 일본 제국주의가 어떠한 출路를 만들어냈는가라고 봤을 때는 밖에서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만주사변,
만주 침략을 했죠. 일으키고 안으로는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수탈하는 이러한 것들 통해서 이 군비 확장 등을 통한 전쟁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동결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는 정말 인상을 해야 마땅하나 더 수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또 이 우리의 뉴라이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일제시대 때 들어서서 비로소 자본주의가 제 모습을 갖춰가면서 근대적 임금 개념이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근대적 임금 개념을 들어와 주셨다고 일본의 얘기를 입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일본의 경제적 수혜나 경제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거였던 거지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었던 문제죠.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주면서 관리하기가 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때 당시에 어떤 월급을 주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그 정규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지경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 네. 일본 독점 자본이 군부와 손을 잡고서 일본 제국주의는 더 파쇼화되는 거죠. 이러고 한편은 중국 침략을 위한 준비를 더욱더 적극화하는 과정에서 이 1931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할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보면 바로 이 침략 전쟁을 위해 한국을 병참 기지화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전신 체제로 확고히 돌아섰던 거고 이때 일종의 병참 기지 및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을 공업화했던 거지 한국을 좋아해서 공업화 시켜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기에서 고무공장이나 방직공장 같은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이 분야, 이 공업 분야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역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식민지 어느 노동자들이나 아까 말했던 기하적인 살인 임금의 고통을 받고 있었고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렸어야 했으며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강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여성 노동자는 더욱더 심했다라는 거죠. 일례로 동일한 조건의 일본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에 있어서 보면 남성 같은 경우 일본 노동자의 2분의 1 수준. 근데 여기서 여성 노동자는 4분의 1. 25%밖에 적용되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받으려면 일본 노동자들보다 몇 시간 더 일해야 그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막 그때 그 식민지 시대 당시의 어떤 상황을 써놓거나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뭐 착취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지만 그리고 임금이 워낙 쌌잖아요. 일본인 비교해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성적인 어떤 강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고 하다못해 그 속옷의 속주머니에다가도 뭘 가지고 나갈까봐 제품을 가지고 나갈까봐 속옷까지 다 뒤졌다고 하잖아요. 공장을 들고 났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일본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전 세계적으로 최악이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의 한국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가 받은 대우라는 게 얼마만큼의 정말 고통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제가 EBS 지식 채널 일하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갱도에서 노동하시던 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서 그 기념관을 만드신 얘기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나마 월급도 엄청 적은데 강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하다가 막 돌아가신 분도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정말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보다 더 정말 참혹한 장면인데
거기서는 전표를 줬어요. 이거를 나중에 돈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빈손으로 이렇게 휴지 조각이 네. 돼버린 거죠. 네. 사실 그렇게 또 한국 안에서 노동을 하면서 꾸역꾸역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첩첩이 비참한 거예요. 강제징용에 끌려가고 갱도 안에서 꾸부리고 밥 먹고 꾸부리고 자고 막 이러다가 끝내는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민족적인 모순, 민족적 차별을 갖고 계급적인 모순도 있고 거기 성차별까지 받던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한국 최초의 고공농성으로 알려진 을밀대 투쟁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을밀대 한국 최초의 고공농성은 네. 1931년 5월 29일 새벽에 일어났던 건데 이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바로 이제 평원 고무농장의 파업,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인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세계 대공황에서 식민지 초과 유연을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이 착취들을 더 많이 했던 과정. 이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0년 5월 고무공업 자본가들의 모임인 전조선 고무동업연합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평균 10% 네. 깎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아까 말해서 임금 아까 동결. 1930년대의 투쟁의 경제적 조건이 요구 사항이 임금이나 반대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겁니다. 여기 8월 1일 날 평양 고무동업회에선 한술이 더 떠서 우리는 17%를 깎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평양 고무공장 같은 경우는 이 동업회에 속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임금을 깎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이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 투쟁을 벌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5월 16일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 임금을 깎겠다고 알리면서 임금이나 반대를 하면서 투쟁했을 때 왜 이들은 이 투쟁을 했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자신이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다른 공장에서도 임금을 깎을 기세였던 거예요. 아까 이제 속하지도 않은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 공장이 나섰기 때문에 그나마 눈치를 봤던 이 공장들이 이 평원 고무공장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노동자들이 요구 조건을 관철하지 못했을 땐 우리도 일사천리로 가겠다라는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고무 공장에서 일하는 2,300명 노동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사실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이때 당시에 이 고무 공장의 이 노동자들 48분인가 이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우리가 여기서 저지하지 않으면 다른 고무공장 노동자들마저도 목이 졸린다. 이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 전 진짜 먹고 살기도 그죠?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출세하고 말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굶주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싸움을 시작한 지 12일이나 지났는데 회사 측이 요구 꼼짝도 안 조건을 하죠.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어떠한 싸움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쟁했냐면 굶어 죽기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아사동맹을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회사 측은 전원을 다 해고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한밤중에 경찰들을 투입해서 이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똑같아. 아사동맹 이런 건요. 지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요. 죽어? 그래 죽어. 견뎌봐. 막 이러면서 뭐 좀 오래 견디는 것 같으면 쟤네 뒤로 뭐 먹는다 밤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도 진보당 국회의원들 눈 맞으면서 하는데 대통령 연설하러 올 때 막 빨간 카페트 깔고 지나가면서 눈길 한번 안 주잖아요. 그래 하다가 죽어봐 이러는 거지. 노동자들이 단식한다고 해서 어디 사장이 뭐
회식 안 합니까? 룸사롱 안 갑니까? 그거 쓰러질까 걱정합니까? 그래서 이때 강주룡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을밀대에 올라간 거죠. 네. 공장 밖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네. 강제로. 그래서 을밀대 고공농성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과정이 진짜 이분이 참 대단한 깡다구의 여성이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내가 열사가 되겠다. 이 각오를 사실은 나무에 목을 매려고 이 흰 천과 이거 가지고서는 올라간 거잖아요. 을밀대가 있는 산 그쪽에 올라가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 억울함과 우리의 투쟁을 알리겠다 이러면서 끌고 올라가다가 나무에 묶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죽어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세상인 것이다. 그 내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다. 모를 수 그리고 있다. 사람들이 숨기면 그만이다. 막 이런 거지. 이 사람 살기 어려워서 죽었는지 뭐 이러면서 그러고서 딱 보니까 을밀대가 보여서 나 저기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제가 처음에 사진만 봤을 때는 그냥 집의 지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12m라더라고. 이 지붕 높이가 지상에서 12m. 이 뒤쪽으로 낭떠러지 을밀대 낭떠러지가. 예. 여기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앞쪽에서부터가 12m는 아니고요. 을밀대 뒤쪽으로 이렇게 성곽이 있고 이 벼랑이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사진만 보면 엄청 뭐 조선 옷 있잖아.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입은 조선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이제 고공농성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고공농성이고 저기 올라가서 그럼 올라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니?를 궁금해할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넌 거기서 죽어 있니?라고 궁금하면 대답할 길이 없으니까 올라가신 거지. 올라가셔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갈까를 고민하다가 그 흰 그 천 목매달려고 했던 그 긴 천에다가 돌을 감아서 던졌다면서요. 네. 예,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또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돌을 던져서 저쪽으로 이 을밀대를 넘어서 돌을 그 묶은 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기둥에다 묶고 이렇게 해서 여기 끈을 잡고 올라간 거야. 지붕에. 그리고 그 줄을 이제 쭈쭈 올려갖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을밀대로 모여든 사람 앞에 9시간 동안 왜 내가 여기서 투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고요. 이거 한두 시간 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사투쟁을 결의한 사람이 그 정말 얼마나 허기지고 힘도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겠어요. 그거를 9시간 동안 모여든 사람 앞에서 빼앗긴 나라의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왜 평원 고무 공장 노동자들이 이렇게밖에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유와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그 강주룡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가죠. 우리는 49명 우리 파업단의 임금 감화를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2,300명 고무공장 직공의 임금 감화의 원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죽기로써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2,300명 우리 동무의 살이 깎이지 않기 위하여 내 한 몸뚱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지붕 위에 올라왔습니다. 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 감화 선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임금 감화를 취소치 않으면 근로 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 뿐입니다. 그러하고 여러분, 구태여 나를 여기서 강제로 끌어낼 생각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다리를 대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분이 말씀 중에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기자와 인터뷰할 때도 얘기하고 고공농성하면서도 사람들이 역시나 오전에 이제 새벽부터 웬 여자가 저 지붕에 올라가 있으니까 막 몰려들어서 웅성웅성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왜 거기 올라가 있냐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막 연설을 했겠죠. 그러면서 절대로 여기서 이제 끌어낼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지붕에서 사다리를 대고 이렇게 하면 나는 확 떨어져 죽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지만 이건 결국 평양의 2,300명 고무공장 직공의 임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난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게 정말 노동운동가로서의 자각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각이 그때 당시 이분한테 딱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그때도 굉장히 절박한 투쟁을 한 거예요. 아사, 단식. 근데 이게 하여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거죠. 하고 그리고 고공농성을 하고. 근데 어쨌든 9시간 만에 끌려 내려왔더라고요. 네. 일본 그 경찰들한테 끌려 내려갔죠. 하지만 여전히 완강한 투쟁을 벌였고 나온 후에도 곧바로 파업 현장으로 가서 노동자들 같이 함께한 노동자들과 투쟁을 끊임없이 네. 벌여냈던 것 또한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이때 보면 이 20년대 사실 문화 통치라고 해서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의 수법을 바꿔서 네. 노조 활동을 일정 허용하는 형태가 일본의 수법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들을 벌였고 검거를 해왔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투쟁을 진압하지 못하면 운동을 진압하지 못하면 곧바로 이 저항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농성 한번 하거나 투쟁 한번 하면은 포갑기구들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철저히 탄압했던 과정으로 갔던 것도 있었고 네. 그게 저희가 본 모든 투쟁들이 다 그러하죠. 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쨌든 20년대 중반 이후의 노동운동은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탄압 대상이 돼요. 네. 예. 지금 현재 노동운동 한다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에 직접적 탄압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930년대 들어가면 사실 이 원산 총파업을 끝으로 해서 일본이 이 문화 통치의 가면도 벗어 던지거든요. 그래서 노조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고 하는 이 노조 운동이 전개될 수 없어요. 노동 운동이. 그래서 일명 지하에서 노동 운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일제는 이것을 적색노조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학술 논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적색노조라고 일본이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은 네, 새누리당 그 일본의 혈통을 받은 새누리당 빨갱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의 이 투쟁이 한 공장의 처지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반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투쟁이었다라는 것을 아까 알고 그것을 정말 내가 왜 투쟁하는가를 설명했을 때의 그런 자각인 것과 동시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을 때 보면 내가 배워서 아는 것 중에는 대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명예라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이렇게 노동 운동가가 뭐 갖추어야 할 그 자질과 품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워야 할 기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네. 근데 저는 뭐 기본 그런 자각이 있는 분들이 지금 노조 운동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 하나 잘 살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사측에 붙어서 사는 게 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야합하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가느냐, 이거를 뭐
어떤 또 도구화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남지만 현재 저는 이 바람찬 서울역 광장과 이런 곳에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때 당시 강주룡 열사죠 여성 열사 이 강주룡 열사가 했던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러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또한 것도 보니까 여성 노동자가 되기 전에 독립군 활동을 하셨다고 자기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 투쟁이 있고 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인터뷰한 장면에 자기 독립군 활동을 남편과 함께 했었던 것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또 독립군 활동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남편 15살 때 결혼했는데 그 독립군 활동 중에 돌아가셨는데 이거 시댁에서는 이 여자가 너무 세고 막 이렇게 독립군 활동해야 된다 이런 활동으로 이렇게 몰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서 고소 고발까지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시달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참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나라의 처지가 그러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러한 그 아사동맹과 그리고 고공농성과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삶은 굉장히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그리고 정말 어려웠지만 나중에 그 돌아가실 때까지도 굉장히 궁핍하고 이런 생활을 했지만 이 투쟁은 임금 그 동결을 했잖아요. 삭감을 취소해내는 이런 성과를 얻었어요. 시키는 대로 돈 누가 다 가져갔는데 이제와 우리 돌아 나가래 이놈의 돈 이놈의 돈